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23년, 우리가 3회 전기기사 전력공학 기출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뭘 보고 뭘 버려야 할지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2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자, 보자. 거기 보시면 다음 중 코로나 방지 대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거죠. 21번 별표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코로나 이제 개시전압이죠. 전선의 이제 공기절연이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방전되는 현상을 말하고요. 이 코로나가 개시하는 전압은 24.3에다가 M0의 M 안에 델타에 지름 D에다가 로그 10의 R분지 D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M0 바로 뭐냐면 전선 계수고요. 그 다음에 M1 요것은 우리가 날씨 계수. 그 다음에 이제 요 델타 요것은 상대 공기 밀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델타는 273 플러스 T에다가 0.386의 B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T는 기온이고요. 그 다음에 B는 뭘 말한다? 기압을 말합니다. 미리미리 HG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D죠. 요게 이제 전선에 뭘 말한다? 직경. 그 다음에 D는 등가 선간 거리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바로 뭐가 된다? R이 바로 이 도체의 반지름이죠. 전선의 반지름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코로나 개시전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 올려야죠. 자, 볼게요. 1번 보시면 복도체를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대책을 한번 볼까요? 대책. 이 코로나가 방지하는 대책,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이것을 키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확실한 방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굵은 전선을 채용하고요. 두 번째가 복도체 내지 다도체 방식을 쓰고요. 세 번째가 대표적으로 가선 금구를 개량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가 복도체 방식을 채용한다. 그렇습니다. 등가 선광거리를 이제 키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가 되냐면 거기 보면 가선 금구를 개량한다. 여기 있죠. 등가 선광이 아니라 이제 등가 반지름이죠. 좀 전에 이제 복도체는 등가 반지름을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선간거리를 감소하면 안 되죠. 보시면 요 선간거리는 우리가 증가시켜야지 요 값이 증가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가선 시에 전선의 이 금구가 손상이 되지를 않도록 해야 돼요. 이제 매끄럽게 그런 부분이 이제 되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3번인데 요거는 사실 그 문제 조건에서는 이제 3번이 되겠지만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로그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결코 이제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죠. 이제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담이 더 이제 큰 방법인데 어쨌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실기에서도 잘 물어보니까 정리를 필요로 한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송배전선로에 보면 이상전압, 즉 내부 이상전압의 종류가 아닌 건데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밑에 보면 이렇게 정리하셔도 좋지만 저는 좀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봐도 뭐 기출문제 풀 때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보시면은 22번에 보면 역시 하셔야 돼요. 이제 내부 이상전압의 종류가 아닌 거죠. 내부 이상전압의 종류가 아닌 것은 바로 뭐가 된다? 뇌 기억하시면 돼요. 뇌. 이거 하나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상전압은 바로 뭐냐면
외부적으로 기인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기인한다. 그래서 이 외부 이상 전압의 가장 대표적인 놈이 바로 뇌입니다. 뭐 직경내 유도래 이런 놈들이고, 내부는 주로 개폐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또는 뭐 이제 뭐 회로를 열고 닫을 때 뭐 이제 이 조작에 따른, 그쵸? 또는 사고 시의 이상 전압 뭐 이런 거지만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다음 중 내부 이상 전압의 종류가 아닌 것이라고 하는데, 뇌를 기억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 뇌는 무슨 이상 전압이다? 외부 이상 전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종류까지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뇌는 무슨 이상 전압이다? 외부 이상 전압이다. 그래서 다음 중 내부 이상 전압의 종류가 아닌 걸로 뇌가 있고요. 다음 중 그러니까 외부 이상 전압의 종류가 맞는 것으로 찾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23번 보겠습니다. 23번. 이거 좀 지워보자. 23번, 24번 이제 고정 계산에 사용되는 것들인데요. 자, 보면 23번 보면 30kV 암페어 하셔야죠. 이건 어쨌든. 그 다음에 3300에 200V에 60Hz의 삼상 변압기에 2차 측에 뭐가 생겼다? 삼상 단락이 생겼을 때 단락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단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은 3%이다. 우리가 이제 삼상 단락 전류를 구하는 건데요. 이 삼상 단락 전류를 구하는 식은 두 가지입니다. 단락 전류 IS는 첫 번째가 상전압을 뭘로 나눈다? 임피던스로 나누는 방법이 있죠. 옴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단락 전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뭐가 된다? IN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때 지금 보면 이게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법인데 이게 주어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우리는 후자식을 쓰는 게 훨씬 좋겠네요. 자, 가보자. 그러면 단락 전류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가 3%고요. 100이죠. IN인데 IN은 전격 전류로서 고장 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말하는 P는 루트 3의 VI니까 이때 I는 뭐가 된다? 루트 3의 V분의 P로서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루트 3의 VP 이렇게 해보면요. 다시 한번 전개해보면 3에다가 100이 되겠고요. 루트 3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의 V는 고장난 측 3300에 200V인데 변압기 2차 측에서 단락이 됐으므로 여기가 200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량은 30kV 암페어였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2886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이렇게. 자,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뭘 쓸지는 이제 주어지는 걸 보고 판단하자. 자, 그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24번. 자, 역시 하셔야 되죠. 자, 선간전압이 1호사고요. 한 상당의 임피던스가 J8옴 인 기기가 있대요. 기준 용량을 100메가볼트 암페어라고 하였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는 약 몇 프로인가? 24번이죠. 역시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말하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전압에 대해서 전류가 있을 때 곱하기 이제 100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가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제곱의 P3의 Z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후자식은 우리가 이제 곱하기 100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첫 번째 식을 쓸 때는 주로 이제 상전압과 요거 이제 여러분들 상전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전류가 주어지면 첫 번째 식으로 들어가고요. 사실상 대부분 식은 이걸로 처리하죠. 이때 이 P3는 삼상 용량으로서 킬로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하고 V는 선간전압으로서 킬로볼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저는 후자로 한번 풀어볼게요. 10에다가 지금 전압이 얼마였냐면 1호사죠. 선간전압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킬로니까 바로 제곱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삼상 용량이 얼마냐면 기준 용량이 만이죠, 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킬로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하는데 100 메가볼트 암페어니까 100 곱하기 10의 3승이 돼야지 킬로볼트 암페어로 변환됐죠.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얼마였냐면 8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된다? 3.37%가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드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죠. 뭐 이제 숫자만 바뀌어서 나올 뿐이지 뭐 이제 다 여기서 해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5번 역시 중요하다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25번 송전단 전압이 161kV, 수전단 전압이 얼마다? 154. 상차각이 몇 도? 35도라고 합니다. 리액턴스가 60일 때 선로를 이제 그 손실을 무시한다면 전송 전력은 25번이죠. 역시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태한전 극한전력이라고 해서요. P는 X분의 ES, ER에 뭐가 된다? 사인 델타다. 이런 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X가 바로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거든요. 이 유도성 리액턴스가 얼마냐면 60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S 송전단 전압, ER 수전단 전압이죠. ES 뭐가 된다? 161. 그 다음에 ER이 얼마가 된다? 154. 이거를 저는 좀 이렇게 해볼게요. 10의 3승에. ER이 얼마예요? 154 곱하기 10의 3승인가요? 여기에다가 사인 몇 도? 사인 35도죠. 근데 문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요. 몇 메가와트냐고 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뭐 이렇게 해도 뭐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두드리면은 237. 근데 이제 뭐 저자분처럼 키로니까 뭐 이제 바로 이제 이걸 안 하셨는데요. 뭐 그렇게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것은 선택이다. 이제 단위 환산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 펼치는 걸 좀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 실수를 잘 안 하더라고요. 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자, 26번 보겠습니다. 26번. 역시 딱 보자마자 해야 된다. 자, 보시면은 중성점 접지 방식 중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 선로의 전위 상승이 루트 3배 이상이고 유도 장애가 최소가 된대요. 26번은요. 중성점 접지 방식의 이제 특징이죠. 요거는 좀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가 중성점 뭐가 된다? 접지 방식이 되고요. 우리는 세 가지만 비교하시면 돼. 첫 번째가 무슨 접지? 비접지. 비접지.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 접지. 그 다음에 무슨 접지? 직접 접지. 요놈 세 가지만 볼 줄 아시면 됩니다. 자, 이때 첫 번째 이제 비교 인자는 일선 지락 시 지락 전류 되겠습니다. 자, 일선 지락 시 무슨 전류다? 지락 전류다. 이때 비접지의 경우는요. 일선 지락 전류가 작습니다. 하지만 소 리액터 접지는요. 일선 지락 전류가 가장 작습니다. 최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접지는 가장 크죠. 최대입니다. 왠지 안 좋은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보호개전기의 동작 확보예요. 보호개전기의 동작 확보인데 사고가 날 때 확실하게 사고가 나주니까 보호개전기가 확실하게 잘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 개를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비접지나 소호 리액터의 경우는요. 작기 때문에 얘네들은 곤란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작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뭐한다? 확실하죠. 확실히 동작해서 잘라버린다. 이런 얘기고요. 통신선의 유도장애입니다. 통신선의 무슨 장애? 유도장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자유도전압 같은 경우에는 지락전류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요놈은 작고요. 요놈도 작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얘는 뭐가 된다? 최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과도 안정도가 됩니다. 무슨 안정도? 과도 안정도. 이 과도 안정도는요, 고장났을 때, 이제 이 운전을 지속하는 정도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고장을 이기도록 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그래요. 보호개전기 이제 조합이 어려우니까 견디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얘는 바로 잘라버리니까 과도 안정도 측면에서는 나쁘다라는 표현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선 지락 시 바로 뭐냐면 건전상 사고가 나지 않은
전이 상승물분을 말합니다. 비접지는 루트 3배고요. 소리액터는 사실상 루트 3배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놈은 최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연 레벨을 결정할 때 비접지나 이 소리액터 접지는 전절연으로 간다고 그래요. 절연 레벨을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직접 접지는 우리가 단절연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이 접지 방식의 특성은 요 정도는 좀 기억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반드시 해야 될 내용이에요. 네. 한 번에 가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개는 이 일선 지락전류와 관련된 인자고요. 요 놈이 바로 이제 이 건전상 전이 상승과 관련된 놈들입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 한번 풀어볼게요. 중성점 접지 방식 중 뭐라고 했냐면 거기 보시면 일선 지락 고장이 선로의 전이 상승의 루트 3배 이상 요거네요. 그 다음에 유도장애가 최소 그쵸? 요놈이 이제 이 지락 전류가 가장 작기 때문에 이제 요런 이제 이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소호 리액터 접지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네, 이렇게 반드시 잡아야 된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27번은 26번 일단은 이제 보셔야 돼요. 네, 27번 이런 거는 뭐 확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삼상 3선식 송전선의 작용 인덕턴스를 L이라 하고요. L2 및 LM은 대지를 기로로 하는 이제 한 선의 무슨 리액턴스 자기 인덕턴스 및 상호 인덕턴스라 하였을 때 이때 이들 사이의 무슨 식 관계식은 뭐 이렇게 했네요. 개념은 좀 말씀드릴 건데요. 그냥 편하게 그냥 확인만 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거기 보시면 27번이죠. 27번. 이런 거는 뭐 그냥 편하게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작용 인덕턴스는요. 거기 보면 L2에서 LM을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네, 대지기로의 자기 인덕턴스에서 그 다음에 대지기로의 상호 인덕턴스다. 이렇게 우리가 전력선이 세 선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송전선은 이제 전력선이 세 선이죠. 이때 요걸 A선, 요걸 B선, 요걸 C선이라고 했을 때 A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인덕턴스를 자기 인덕턴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류가 흘렀을 때 요렇게 또 요렇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갖는 건데 뭐 이런 거는 그냥 편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네, 욕심이 없습니다. 자, 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송전선로에서 뭘 방지한다? 역섬락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자,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송전선로에 역섬락을 방지하는 유효한 방법이죠. 자, 28번이죠. 네, 보셔야 된다. 일단 저는 좀 이제 매설지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매설지선. 네,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건데 거기 보시면 이 매설지선은 철탑의 탑각 내지 다른 말로 접지 저항을 말하고요. 철탑의 탑각 저항을 떨어뜨려 또는 저감하여 뭘 하냐면 역섬락을 방지하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역섬락은 뭐냐? 잠깐 보면 우리가 이 송전선로의 철탑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철탑의 암이 있죠. 우리 이제 여기 애자를 이렇게 주렁주렁해서 전선이 이렇게 가선됐는데 만약 선로의 낙뢰가 직격을 했을 때 이 뇌전류가 선로를 통해서 애자 쪽으로 오거든요. 이러면서 섬락을 일으킵니다. 이걸 우리가 송전선로의 섬락이다라고 하고요.
역섬낙은 뭐냐면 이번에는 낙뢰가 철탑 상부를 지켜갑니다. 이때 원래의 경우라면 이 뇌전류가요. 이 철탑을 통해서 그대로 대지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섬낙의 방향과 반대가 된다고 해서 역섬낙이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에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매설지선을 설치하면서 철탑의 탑각 저항을 떨어뜨려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15 이하면 이제 아예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 보면 매설지선의 설치 아니면요 이거죠. 지금 탑각 저항을 어떻게 한다? 작게 한다. 요거 그렇죠? 지금 지문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이죠. 그래서 뇌서지가 철탑을 가격할 때 철탑에 이제 풀이를 보는 거예요. 철탑의 탑각 저항이 충분치 않으면요 그 철탑 전위가 상승해서 철탑에서 선로로 우리가 섬낙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섬낙 방지 이제 이를 역섬낙이라 하면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여기 매설지선이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요거는 거꾸로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다음 중 철탑에 역섬낙이 발생하기 쉬운 경우는 철탑의 탑각 또는 접지 저항이 어떤 경우? 큰 경우. 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잘 물어봐요. 자,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29번. 수력발전소에 저수지 용량 밑줄 쳐주실래요? 저수지의 저 동그라미. 예, 이걸 제가 좀 답의 형태로 좀 기억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실 문제는 잘 나와요. 희한하게. 요 문제가 지금 보면 전력공학 문제 CBT 문제로 잘 출제되니까 꼭 적어가자. 적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 좀 저기 되잖아. 그러니까 꼭 보자 이거죠. 발전소의 저수지 용량 저 동그라미. 보기에서 저자 나오는 거 찾으면 돼요. 적산 유량 곡선. 그래서 이 적산 유량 곡선은 가로축의 일수를 세로축에는 매일매일 그 적산되는 수량을 기록해서 이제 만든 이제 곡선인데 이것은 발전소의 댐이나 내지 저수지 용량 결정할 때 우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잘 물어본다. 네. 저는 잘 나오는 거는 꼭 이렇게 해요. 자, 30번 보겠습니다. 벌이라는 건 그냥 확인만 하시는 게 좋아. 30번. 출력이 2만 kW고요. 화력발전소의 부하율이 얼마다? 80%로 운전할 때 하루죠, 하루. 1일의 석탄 소비량은, 자, 여기 잘 보자. 단위가 뭐다? 톤이다. 단 보일러의 효율은 80%, 터빈의 열 사이클의 효율이 35%, 터빈 효율이 85%, 발전기 효율은 76%고요. 석탄의 발열량은 이렇대요. 자, 우리가 반드시 보셔야 돼요. 미안합니다.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 리타는 MH에 860에 PT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각각의 좀 용어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M은 뭐가 되냐면 소요되는 연료량을 말해요. 근데 이 연료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입니다. 이건 발열량의 단위만 봐도 알아. 왜냐하면 이 발열량의 단위가 H는 우리가 뭐가 된다? 발열량이죠. 발열량. 이 발열량은 킬로칼로리 퍼 뭐가 된다?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는 바로 뭐가 되냐면 전력 되겠고요. 단위는 킬로와트 개념을 갖고요. T는 뭐가 된다? 시간으로서 아워 개념을 갖습니다. 네, 이때 물어본 건 뭐냐면 자, 보시면은 뭘 물어봤다? 소요되는 연료량을 물어봤죠. 그러면 저는 아예 애초에 100을 나누고 출발할게요. M은 효율 리타의 발열량 H에 860에 뭐가 된다? PT가 되겠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860은 그대로 들어가고요. 문제는 전력인데 출력이 2만 kW였지만 부하율이 80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양은 그 값을 곱해주면 돼요. 2만에다가 우리가 부하율을 곱해주시면 된다고요. 0.8.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인데요. 하루기 때문에 지금 1일의 석탄 소비이기 때문에 여기가 2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효율인데 종합효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율을 최대 곱해주시면 돼. 순서대로. 보일러의 효율이 얼마예요? 0.8. 그 다음에 열 사이클의 효율이 0.35. 그쵸? 그 다음에 터빈의 효율이 얼마다?
8호인가요? 예. 그 다음에 발전기 효율이 0.76이죠. 요게 이제 요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발열량이 얼마냐면 5,500. 그쵸? 요렇게 하면 우리는 킬로그램이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톤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나요? 해서 두드리면 얼마 나온다? 332가 되므로 대략 333이 돼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4번.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거죠. 예, 하셔야 합니다. 자, 31번 보겠습니다.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 인입구에 반드시 설치하는 게 뭐냐요? 우리가 바로 뭘 설치한다? 피레기를 설치해야죠.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실기에서도 피레기 시설 장소를 잘 물어보기 때문에요. 반드시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는요. 다음 장소에서는 피레기를 이렇게 설치하라고 하는데 네 군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발고가배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추천해요. 가배가 된다. 자, 예. 모든 발전소나 모든 변전소에 즉 발변전소 인입구 및 뭐가 된다? 인출구 되겠습니다. 모든 발전소나 변전소에 이제 인입구나 인출구에는 완전한 뇌 차폐를 위해서 기기 보호를 위해서 피레기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고특고압을 고압 또는 특고압을 수전받는 고압 또는 특고압을 수전받는 수용가 뭐가 된다? 인입구에도 우리가 뭘 설치한다? 피레기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에 접속점에도 우리가 뭘 설치한다? 피레기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가공과 지중에 임피던스가 다른 지점, 즉 변화하는 지점에요. 뇌가 입사되면 여기를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해요. 요 변곡점을 기점으로 투과되는 전압이 있고 반사되는 전압이 있는데 이 투과되는 전압을 제한하려고 우리가 여기다가 뭘 설치한다? 피레기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배전용 변압기 고압 및 특고압 즉도 주상변압기 얘기하고요. 배전용 변압기 고압 및 특고압 즉도 우리가 뭘 설치한다? 피레기를 설치하죠. 그래서 지금 요 두 번째 조건을 물어본 거죠. 고압 또는 특고압을 수전받는 수용과 인입구에는 뭘 설치한다? 피레기를 둔다. 그래서 보면 이제 풀이에 대한 이제 가나다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이제 4번.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어서 이제 32번. 요 얘기가 있으니까 요 밑에다가 좀 해볼게요. 바로 사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얘기를 한 건데, 자. 밑에 보시면 파동 임피던스가 Z1인 뭐가 있다? 600옴의 선로 종단에 파동 임피던스 Z2가 1300옴인 변압기가 접속되어 있대요. 자, 32번이죠. 역시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서로 임피던스가 다른 이렇게 선로가 있고요. 이때 여기를 저는 Z1, 여기를 아까 Z2라고 했었죠. 이런 이제 이 선로에 뇌가 입사되면 저는 이 I라고 해볼게요. 얘를 뚫고 나가는 투과 전압이 존재하고 얘를 이제 요 변곡점을 기점으로요. 임피던스가 변하는 요 점을 우리가 변곡점 또는 변이점이라고 합니다. 요 이제 부분을 기점으로 투과되는 놈이 있고 반사되는 놈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때 지금 선로의 파고 이 완이라고 했는데 이 완에 900kV의 전압이 입사되었답니다. 반사파 전압은 자 일단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투과파 전압이 되겠습니다. 즉 투과 전압을 말합니다. 저는 이제 용어를 이렇게 썼으니까 ET라고 한번 해볼게요. 투과 전압. 투과 전압은 이게 키르요프의 전압 전류 방정 시험이 유도됩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빨리 보면 Z1 플러스 Z2에다가
지금 여기 투가 전압은 여기 측이잖아요. Z2를 들어 올리고요. 여기에 2배 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뭘 곱한다? 입사 전압을 곱합니다. 근데 여기서 Z1, Z2는 이제 우리가 상수기 때문에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Z1 플러스 Z2에다가 2배의 Z2를 한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감마, 투가계수라고 그래요. 무슨 계수? 투가계수. 그럼 결과적으로 이 투가파 전압은 뭐예요? 투가계수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이제 입사전압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지금은 우리가 투가전압을 물어본 건 아니죠. 여기다 해볼게요. 두 번째가 뭘 물어봤냐면 반사전압 물어봤습니다. 반사전압. 이 R이라고 보고요. 이 반사전압은 역시 똑같이 Z1 플러스 Z2가 되는데 반대로 지금 여기서 1로 진행하니까 Z2에서 Z1을 빼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입사전압을 곱해주시면 되겠다. 근데 이때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반사계수라고 그래요. Z1에다가 Z2를 더한 다음에 Z2에서 Z1을 뺀 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반사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요 반사전압은 반사계수에다가 아이고 여기 좀 좁아갖고 반사계수에다가 입사전압을 곱하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그럼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뭘 봤냐면 좀 지워볼게요. 이거 지워볼게. 반사전압 물어봤네요. 그러면 가보자. 지금 Z1이 얼마래요? 600. 그 다음에 Z2가 1300. 1300에서 뭘 빼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600. 900kV가 입사된 거죠. 두드리면 얼마 나오냐면 얘가 330 나와요. 식을 외우실 때 여기를 위아래를 2, 1만 저자처럼 그렇게 하셔도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저처럼 하셔도 관계없다고요. 근데 저는 이제 투가 전압이든 반사 전압이든 Z1 플러스 Z2다 이렇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한 거지 저자분처럼 그렇게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두드리면은 330, 3300이라고 썼네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서 하나 더 나오면 무반사 조건. 무슨 조건? 무반사 조건. 결과적으로 이 반사계수가 제로가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투가 되고 반사되는 게 얘네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쵸? 결과적으로 Z1과 Z2가 같아지게끔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입니다. 그래서 요 32번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잡아야 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 볼게요. 33번. 네. 33번. 3000kW의 역률이 얼마였다? 75%래요. 그 다음에 늦은 이제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에 뭘 설치한다?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해서 역률을 얼마로? 93%로 향상시키고자 한대요. 이때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 용량은 이 문제는 나중에 실기에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역률 개선용보다 콘덴서 용량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QC인데 첫 번째가 QC는 P에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2 되겠습니다. 이 식을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보면 QC는 P에 코사인 세타1에다가 사인 세타1이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코사인 세타2에다가 사인 뭐가 된다? 세타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QC는 P에 코사인 세타1에다가 여러분들 코사인은 이제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죠. 사인은 그래서 요놈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자승 세타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2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자승 세타2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 P가 중요해요. 요 P가 바로 다 무슨 전력이다? 유효 전력을 말합니다.
다음에 요놈은 개선 전 역률, 요놈이 개선 후 역률이죠.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식으로 바로 적용해 볼게요. 자, 지금 유효 전력이 얼마였어요? 3000이었네요. 개선 전 역률이 얼마예요? 0.75였대요. 루트 1 마이너스 0.75에 제곱하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어서 개선 후 역률이 얼마죠? 0.93. 그러면 0.93분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0.93에 제곱을 세리면요. 두드리면은 1460. 나머지는 이제 계산기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34번 보겠습니다. 34번. 거기 보시면 달로기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거죠. 누구에 대한 설명 중? 바로 달로기입니다. 달로기. 자, 34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별표고요. 이제 DS 바로 뭐가 된다? 달로기 되겠습니다. 달로기. 이 달로기는요, 역할이 뭐냐면 무부와 전류만 뭐 할 수 있다? 개폐할 수 있습니다. 이 달로기는 무슨 전류만 개폐할 수 있다? 바로 무부와 전류만 개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꼭 이런 얘기 들어옵니다. 기기의 점검, 수리. 이런 얘기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기기의 점검 내지 수리 등에 사용된대요. 이렇게 나오면 뭐다? 달록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어떤 개폐 장치가 있고요.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이 개폐 장치를 제가 차단하게 되면, 차단한다는 얘기는 이 개폐 장치에 접촉자를 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아크가 발생해요. 문제는 달로기는 이 아크를 소멸하는 걸 소호한다고 그래요. 아크를 소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달로기는 반드시 뭐한다? 무부하 상태에서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개폐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꼭 기억하자. 우리가 말하는 달로기는 무부하 전류만 개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에 사용한다? 기기의 점검, 수리 등에 사용한다고요. 꼭 기억하자.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꼭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차단기가 차단을 한 이후에 이 달로기를 만져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인토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정답은 몇 번이냐면 34번에는 1번이죠. 말도 안 돼. 소호 장치가 있어서 아크를 뭐예요? 소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소호 장치가 없어서 아크를 소멸할 길이 뭐한다? 없다라고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1번 꼭 보셔야 돼요. 자, 이거 지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35번 보겠습니다. 역시 보셔야 합니다. 35번. 거기 보시면 변전소에 비접지 밑줄 쳐주실래요? 비접지. 비접지 선로에 접지 지락이죠. 지락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에 영상 전류를 공급하죠. 바로 뭐냐면 ZCT입니다. 요것을 우리는 영상 뭐라고 한다? 변류기라고 하고요. 이것은 이제 역할이 뭐냐면 비접지 계통의 비접지 계통의 지락 시 영상 전류를 검출합니다. 지락 전류죠. 네, 그래서 반드시 얘는요. 누구랑 조합된다? GR과 조합됩니다. GR 계열과 조합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 GR이 바로 뭐다? 지락계전기죠.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인데 나머지도 좀 볼게요. 다 물어보니까. 첫 번째 이제 CT 있는 거죠. CT. 요것은 계기용 뭐가 된다? 변류기가 되죠.
이놈은 그저 단순히 역할이 뭐냐면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류하여 계기나 계전기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측정 계기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GPT. 요것은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죠. 네.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는 역할이 뭐냐면 비접지 계통에 지락시에 영상 전압을 검출합니다. 무슨 전압? 영상 전압을 검출한다. 뭐 이런 얘기 드렸고요. 그쵸? 요놈 같은 경우에는 OVGR과 조합됩니다.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실기할 때 좀 중요한 거니까 OVGR 지락 과전압 계전기. 자, 그 다음에 PT죠. PT. 계기용 뭐가 된다? 변압기. 요놈 같은 경우에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하여 역시 계기나 계전기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이렇게 써드린 이유는 나중에 얘네들이 우리가 실기로 이어지면서 이제 약호나 역할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요. 이런 건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죠. 그래서 어쨌든 35번은 꼭 해야 된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36번 볼게요. 36번. 예. 어이구, 이거. 자, 36번 보자. 보시면 이제 선로의 고장 발생 시 고장 전류 차단할 수 없어요. 여기가 키워드죠. 고장 전류 차단할 능력이 없어서 여기도 키워드야. 리크로저와 같은 차단 기능이 있는 후비 보호 장치와 함께 설치된대요. 네. 꼭 기억하자, 요 말들을. 네. 보시면은 36번인데요. 하셔야 되죠. 이거 저는 이제 요 배전선로의 보호 협조라고 해볼게요, 좀. 배전선로의 보호 협조가 됩니다. 예, 순서가 되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배전선로의 보호 협조는 RSF가 돼야 하거든요. 이때 R은 뭐가 되냐면 리크로저예요. 리클로저. 그래서 이것은 배전선로에 재폐로 기능을 갖는 차단기예요. 차단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S, 요걸 우리가 섹셔라이저라고 하거든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고장 전류 차단 능력이 없어요. 지금 이 문제처럼. 고장 전류 차단 능력이 없고요. 리크로저랑 같이 고장 전류 차단 능력이 없는 여기 후비 보호 장치랑 직렬 연결한다. 아이고, 직 연결이 없었네, 이거.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섹셔널라이저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잠깐 보면 이제 그 해설 보기 전에 이 F는 라인 퓨즈인데 물어보더라고요. 이 섹셔널라이저는 뭐냐면 고장 전류 차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장 나면
리크로저가 동작한 이후에 무전압 상태에서 이제 회로를 개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후비보호 장치로 리크로저 같은 이런 차단 능력 있는 놈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 섹셜라이저는 뭐 배전 선로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리크로저의 동작으로 선로가 무전압 상태면 이를 감지하여 무전압 상태의 횟수를 기억했다가 요거 이제 정해진 횟수에 도달하면 선로를 무전압 상태에서 개방 이제 하는데 마지막이 키워드죠. 섹셜라이저는 고장 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으므로 리크로저와 직렬로 조합 사용한다. 그러니까 요게 키워드가 고장 전류 차단 능력이 없고요. 후비 보호 장치와 직렬 연결. 요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37번 지워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압 네트워크 방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죠. 네.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37번이죠. 저압 네트워크 배전 방식인데요. 네. 보시면 이제 잘못된 거를 물어봤는데 사실상 이제 좀 2번입니다. 근데 이제 몇 개 좀 봐야 돼요. 요걸 우리가 망상식이라고 하죠. 망상식. 완전히 뭐예요? 무정전 공급이 가능합니다. 무정전 공급이 가능해요. 두 번째가요. 공급 신뢰도가 가장 우수합니다. 세 번째가요. 사실 대부분의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인축의 접지 사고가 인체의 어떤 변? 인축의 접지 사고가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특별한 보호장치를 필요로 해요. 이게 이제 네트워크 프로텍터가 필요한데 이 정도는 좀 정리를 따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면 찍더라도 무정전 공급 신뢰도가 높다. 이제 이거를 찍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다 좋아요. 나머지 다 좋아. 전압 강화가 적고요. 부하 증가에 따른 적응성이 커요. 나쁜 점으로는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인축의 접지 사고가 많아지고요. 특별한 보호 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이거는 뭐 이제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은 해결이 안 되지만 그래도 보시긴 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요 놈 갖고 장난을 많이 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38번. 별표 좀 쳐주시고요. 요즘에 보면 이 GIS 설비에 대해서 잘 물어보죠. 직전 회차에서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38번에 보면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채용되고 있는 GIS 가스절연 개폐 설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이 GIS 설비에 대한 특징인데요. 요건 좀 제가 정리하는 건 좀 봐주셔요. 요거 우리가 GIS 설비는 기본적으로 금속재 외암에다 내부에 변전 설비를 때려 넣고요. SF6 가스를 이제 충질한 건데 미안합니다. 자, 이때 신뢰성이 높고요. 신뢰성, 안정성이 높습니다. 신뢰성, 안정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가 요놈 같은 경우에는 소형화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한랭지에서는 얘가 SF6 가스를 쓰다 보니까 기체다 보니까 한랭지에서는 액화 대책이 필요해요. 지금 대부분의 정답을 요걸 갖고 장난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사고에 따른 사고 시 부적절 대응을 하면 부적절한 대응 시 사고가 파급됩니다. 확대된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고가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액화 대책이 필요하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사고나 정전 등에 따른 중대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그 정전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여기가 키워드예요. 예비 전원용 배전선으로 전환한대요. 여기서 그 말이 되는 것은 ALTS입니다. 자동 부하 전환 계획입니다.
예, 오토매틱 로드 트랜스퍼 스위치 뭐 이제 이런 이제 그 내용인데 뭐냐면 상용 전원이 있고요. 예비 전원이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평상시에는 부하에 대해서 전력을 부담할 때 자, 요 놈이 바로 뭐가 된다? 네, ALTS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러다가 상용 전원에 문제가 발생하면요. 얘가 어떻게 한다? 스위치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예비 전원으로 자동 전환돼서 어떻게 한다? 이제 이 전력을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부하 전환 개폐기. 차단기의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그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 거죠. 뭐 회로 개폐가 가능하고 고장 전류 차단하고. 리크로저는 이제 배전선로에 재폐로 기능이 있는 차단기고요. 섹셜라이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뭐 고장 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고 후비 보호 장치와 직렬 연결한다. 이런 얘기. 자, 마지막 40번. 네, 되겠습니다. 39번도 봐야 돼요. 또 실기에서 잘 물어봅니다. 마지막 라스트 문제죠. 뭐가 되냐면 40번. 유도장애 뭐가 된다? 경감에 따른 전력선 측의 대책이죠. 네. 자, 유도장애를 경감하기 위한 전력선 측의 대책이다. 네. 역시 뭐 중요하죠. 유도장애 뭐가 된다? 방지 대책 되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뭐 고저압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몇 개를 좀 쓰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자유도전압을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 전자유도전압은 마이너스 J 오메가의 ML에 3I0다. 이제 이런 표현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M은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인덕턴스, L은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병행 길이, 3I0가 요놈이 바로 지락전류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다? 기유도전류가 되겠습니다. 요 세 개를 줄이는 게 관건인데 첫 번째가 차폐선을 설치합니다.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뭘 시설한다? 차폐선을 시설하고요. 요런 이제 M이 저감됩니다. 차폐선을 설치하면. 두 번째가요. 병행 길이를 단축하는 거예요. 당연히 L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그렇게 했지만 저는 비접지나 소호 리액터 접지를 이제 채택하는 거죠. 애초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접지도 이걸 선택해라 이거고요. 네 번째가 고속도 차단합니다. 이것도 방법이에요. 시계는 없지만 뭔가 문제가 되기 전에 잽싸게 잘라버리는 거죠. 1번 고저항 접지 방식인데요. 사실상 이게 뭐냐면 이 비접지나 소리액터 접지를 선택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송전선과 통신선 사이에 차폐선을 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 차단 방식 채택하죠. 네. 그럼 당연히 남는 건 누구밖에 없다? 4번밖에 없어요. 이 중성점의 그 전압을 낮게 유지해야 됩니다. 가급적 이제 연가를 잘 해줘갖고요. 중성점의 전압을 이제 낮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사실 요거는 좀 요렇게 좀 꼭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나중에 왜 이렇게 하는지 그 내용에서 이제 어쨌든 이제 전력선측 대책을 무려 8가지를 이제 이렇게 적어주셨지만 저는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2023년도 3회 이제 이 기사 전력공학 해설이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21번 그러니까 22번 보셔야 되고요. 23번, 24, 25, 26 다 봐야 돼요. 27번 그냥 한번 확인만 해주자. 그 다음에 28, 요게 이제 수력 발전이지만 이 문제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 29, 30 하시고요. 31, 32, 33, 34, 35. 그 다음에 36, 그 다음에 이 37번도 조금 제가 그 정리했던 부분에서 좀 벗어난 문제였지만 개인적으로 조금만 생각했으면 좀 그냥 이건 좋은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하가 이제 밀집한 개념으로 들어왔었어야죠. 이 대규모 공장이나 뭐 이런 개념인데 사실 그거 말고도 나머지를 보면은 이제 2번이 좀 거리가 멀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나마 세모를 친다면 37번
좀 봤으면 해요. 38번 보셔야 되고요. 39번, 40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7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좀 그냥 좀 평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 어쨌든 이 시험 보시는 분들은요 내용 정리 잘 하셔갖고요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